서울대 아시아연구소 아시아문명지식학교 첫 번째 강의인 아프가니스탄 문화와 사람들을 맡게 된 서강대학교 박현도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강의할 내용은요, 아프가니스탄 전반에 대한 내용인데요. 워낙 역사가 오래된 곳이기 때문에 역사를 전체적으로 다 보기는 어렵고요. 일관적으로, 개괄적으로 보면서 특히 현대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을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아프가니스탄이라는 곳은 참 애매한 지역입니다. 우리나라 지역 연구에서는요. 중동이라고 부르기에는 사람들이 중동이라고 잘 간주하지 않는 곳이기도 하죠. 그래서 중동을 연구하는 분들은 아프가니스탄을 좀 빼놓고 하는 경향이 있고요. 그 중앙아시아 쪽에서는 또 중앙아시아로 보기는 좀 그렇다 해서 중앙아시아에서도 잘 하지 않는 경향이 있고, 사실은 그러면 인도 파키스탄 쪽 하시는 서남아시아 쪽에서 해주시면 좋은데 여기는 좀 아니야 라고 해서 좀 빠지는 곳, 그러니까 마치 그 미운 오린 새끼처럼 아무도 잘 건드리려고 하지 않는 지역이 바로 이 아프가니스탄입니다. 이 아프가니스탄은 언어적으로나 문화적으로 보면은, 언어적으로는 페르시아어 계통의 언어를 쓰고 있고요. 문화적으로는 7세기 이후 이슬람이 발흥한 이후부터 이슬람 문화권으로 들어와 있죠. 그래서 이슬람 문화권의 중요한 역할을 한 곳이고, 역사적으로 상당히 많은 정복자들이 이곳을 거쳐간 곳이기도 합니다. 아프가니스탄이란 말을 좀 먼저 보면은요, 아프간과 스탄이 붙어서 된 말입니다. 아프간 땅이란 뜻이죠. 아프간은 여러 가지 그 어원이 많이 있는데요. 대체적으로 아프간의 주류를 차지하고 있는 이 파슈툰 부족을 가리키는 말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면은 아프가니스탄 하면은 파슈툰 사람들의 땅이 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지금 현재 아프가니스탄이라는 곳에서 파슈툰족은 과반수가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말이 참 별로 마음에 안 든다라고 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굳이 파슈툰 사람들의 땅이라기보다는 그냥 아프간 사람들의 땅이라는 의미로 아프가니스탄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 스탄이라는 말이 붙은 지형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아프가니스탄 바로 근처에 있는 나라들이 상당히 그렇죠. 우즈베키스탄 하면 뭐 우즈벡 사람들의 땅이 될 거고요. 이 키르기즈스탄 하면 키르기즈 사람들의 땅, 파키스탄, 그리고 타지키스탄은 타직 사람들의 땅, 이런 식으로 스탄이 붙죠. 투르크메니스탄, 카자흐스탄. 이 중에서 어떤 특정한 사람들을 가르치기보다도 인위적으로 만든 말이 이제 파키스탄인데요. 파키스탄은 페르시아에서 파크 하면 깨끗하다는 뜻이니까 파키스탄 하면 정토라는 뜻이 되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의미로 썼던 건 아니고, 인도와 파키스탄이 분리되려고 했었을 때 이 파키스탄 민족주의 운동하는 분들이 지금 인도의 여러 주의 앞자만 따서 만든 게 이 파키스탄 이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스탄이라는 말은 페르시아 전미사로 땅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민족주의를 굉장히 고창하시는 분들은 이 스탄이 스땅해서 우리 땅하고 같은 어원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외우시기는 좀 편하실 것 같아요. 대단히 험난한 지형입니다. 내륙국가고요. 내륙국가라는 얘기는 여기는 바다나 물로 갈 수 있는 바다로 갈 수 있는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바다로 가려면 주변 국가들을 뚫고 나가야 되는, 그렇게 완전히 고립된 지형이고요. 우리나라로 치면은 충청북도가 이런 형태로 돼 있죠. 충청북도와 같은 그러한 지형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구는 사실은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세계은행의 통계가 2019년 통계는 3,800만 명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왜 이렇게 인구를 제대로 알 수 없냐면 70년대 이래로 정확하게 조사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나오는 거는 마지막 인구 통계 조사 70년대 거에서 추정치로 해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여러 부족들이 있는데요. 여러 민족들이 있는데, 이 민족들이 내세우는 숫자와 그리고 세계은행이나 이런 데에서 통계로 잡는 숫자가 차이가 좀 큽니다. 그래서 어떤 게 정확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요. 그래서 인구는 3,800만 정도로 본다면, 인구 구성비를 보면은 이 파슈툰족이 42%, 본인들은 50%라고도 보기도 합니다. 50% 이상이라고 보기도 하는데요. 42, 43% 정도로 나오고요. 타직이 27%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타직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거의 50%에 가깝다고 얘기를 해요. 예. 그리고 하자라족이 9%, 우즈벡이 9%, 아이막 4%, 투르크멘 3%, 말로치 2%, 그리고 기타 소수가 4%로 되어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이 아프가니스탄의 가장 주요한 민족은 두 민족이에요. 파슈툰족과 타직족인데요. 대체적으로 파슈툰족이 권력을 가졌다면 이 타직족들은 행정관리로서의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러한 형태의 국가를 이루어 왔고요. 그러면 파슈툰족과 타직족은 서로 말이 통하느냐? 안 통하죠. 네, 파슈툰족은 파슈투노를 쓰고요. 그래 파슈토라고 그러고, 타직족은 페르시아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로 가면 이 타직족이 쓰던 말이나 파슈툰족이 쓰던 말을 똑같은 조상에서 나왔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 시간이 되면서 분화가 되다 보니까 같은 페르시아어 계통의 언어지만 파슈툰 사람들의 말을 타직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고 타직 사람들의 말을 파슈툰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런데 인구면이나 여러 면에서 권력을 가진 파슈툰족의 말인 파슈토가 이 나라의 중요한 언어가 됐을 것 같은데 그러지는 못했고요. 역시 우리가 천년 이래로 이슬람 문화권에서 가장 중요한 언어라고 할 수 있는 이 페르시아어가 역시 아프가니스탄에서 중요한 문화어로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타직족들이 썼던 이 페르시아어가 이 파슈툰족들도 같이 쓰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파슈툰족의 파슈토어와 타직 사람들이 주로 쓰는 페르시아어가 두 개의 공식 국가 언어로 돼 있지만 둘 다 공용어거든요. 그런데 매체들에서 다루는 내용이나 이런 걸 보면은 압도적으로 페르시아어가 더 많은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슈툰족들의 언어인 파슈토는 페르시아어보다는 다소 중요성이 떨어지는 그러한 상태로 돼 있죠. 두 언어는 다른 언어입니다. 그래서 언어권으로 본다면 이 타직 사람들이 쓰는 페르시아어가 바로 이 아프가니스탄과 붙어 있는 이란과 같은 말이거든요. 그리고 아프가니스탄의 위쪽으로 보시면 이 타지키스탄이 있죠. 타지키스탄의 언어가 페르시아어고요. 그리고 아프가니스탄에서 이 아래쪽으로 붙어 있는 이 이란이 페르시아거든요. 그래서 이 언어권에서는 페르시아를 쓰는다면 타직 사람들은 타지키스탄이나 이란에 가서도 큰 문제가 없는 말이 되는 거겠죠. 하자라는 원료에 대해서는 이론이 많습니다만은 더 정확한 것은 이 하자라족은 몽고군의 후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이 징기스칸 시대에 몽고의 점령을 당했거든요. 그러면서 이 몽고군과 그 지역의 토착민들의 혼혈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후예들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하자라족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 보면은 대단히 친근한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우리 친구라고 볼 정도로 비슷하게 우리하고 생겼어요. 그래서 유일하게 이 하자라족들이 거의 압도적인 시아파들이죠. 아프가니스탄에서는요. 그리고 우즈벡, 아이막, 투르크멘 쪽들은 투르크어 계통의 언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언어로 친다면은 지금의 터키 사람들과 같은 언어 계통을 쓰고 있습니다. 종교는 이슬람교가 압도적이고요. 순니파가 약 85%고 시아파가 15%인데 이 하자라가 시아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자라족이 주류 시아파를 이루고 있고, 그리고 이 종족들이 사는 곳들이 대체적으로 갈라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섞여 있는 것은 대도시들 외에는 주로 살고 있는 지역들이 나눠져 있다 보니까 통일 국가를 이루기는 상당히 어려운 것입니다. 오늘날 아프가니스탄이 상당히 혼란스러운 가장 큰 이유는 제대로 된 민족 국가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언어권으로 나눠져 있고 종족으로 나눠져 있으면 연방제를 하던가 다른 방법을 해야 되는데 그런 방법을 시도해 본 적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항상 문제가 되고 있는 곳이기도 하고요. 언어로는 이 페르시아어를 나리어라고 그래요. 근데 사실은 나리라는 말은 인위적인 말이죠. 그러니까 페르시아어입니다. 근데 이제 그 아프가니스탄에서 페르시아어를 하면 마치 이란에 종속된다는 느낌이 주니까
억지로 만든 말이 나리, 궁중에서 쓰는 페르시아어라고 해서 나리라는 말을 썼고요. 그래서 나리라고 부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페르시아어입니다. 네.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파슈툰 사람들도 페르시아어를 모국어로 쓰는 사람들이 꽤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나리어를 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파슈토가 약 35% 정도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투르크어 계통이 약 10%가 되고 있습니다. 10에서 11%요. 그래서 근데 이게 이 주요 언어들이고요. 보통 언어들이 10개가 넘습니다. 10개가 넘는 언어들이니까 서로 같은 나라 사람들끼리 만약에 공용어인 페르시아어인 다리어와 파슈툰족의 파슈토를 쓰지 않으면 서로 소통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의 통일 국가를 이루기는 상당히 어려운 그러한 곳이죠. 그리고 이 지도에 보시면 지형을 보시다시피 이 국가를 관통해서 힌두쿠시 산맥이 지나고 있어요. 힌두쿠시가 보통 해발 5,000에서 7,000m네요. 이 지역들은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고온 지역이죠. 해발 2,000m가 넘는 지역이 국토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산악지대라고 하지만 우리하고는 상대가 안 되도록 더 높은 지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산이 높으면 당연히 골짜기가 깊겠죠. 그러다 보니까 지형도 험하고, 그래서 이러한 그 고립된 지역이 많다 보니까 역시 통일 국가를 이루기에는 어려운 그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형적으로 통일 국가를 이루기는 상당히 어려웠던 곳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죠. 이 아프가니스탄이라는 곳은요, 기원전 약 3,000년경부터 도시 문화를 이루었고요. 북부 쪽은 조로아스터교의 산실로 보고 있습니다. 이 동양사에서는 보통 박트리아라고 부르고 있고요. 대하라는 지역, 그럼 대월지국으로 알려진 곳이 이 아프가니스탄인데, 이쪽 지역에서 이제 중국으로 불교 문화가 전파됐습니다. 이게 쿠샤나 왕조 시대 때 그랬는데요. 우리가 이제 저도 대학교 다닐 때 불교를 공부할 때 반드시 읽어야 되는 책이 밀린다 팡아인데요. 밀린다 팡아라고 그랬고요. 이게 미린다 왕문경인데, 미린다가 누구냐면 이제 메난드로스 왕입니다. 이제 메난드로스 왕과 불교를 가르치는 나가세나 존자와의 대화를 기록한 책이죠. 그러니까 이제 왕이 물으면 존자가 대답하고, 그러면서 이제 불교의 진리를 가르쳐주는 그러한 책인데, 여기서 바로 이 지역에 다스린 왕의 이름을 따서 미린다 팡아라는 책이 있고, 지금도 우리나라에서 그 서점에 가보면은 불자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잘 읽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그게 먼 곳은 사실 아니에요. 네.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우리 그 신라 시대 해초 스님이 이 지역을 다녀오셨죠. 대단히 중요한 기록인데요. 724년부터 727년까지 약 3년 동안 인도를 순례를 하는데, 신라에서 출발해서 당나라로 갔다가 당나라에서 해로로 남아시아 불교 성지를 거쳐서 아라비아로 가서 다시 비단길로 해가지고 중국 북쪽으로 해서 올라오는 그러한 여정으로 해초 스님이 그 여정길을 남긴 게 그 해초의 왕호 천축 국전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은 아프가니스탄 지역을 다닌 기록이 있어요. 대단하죠. 그래서 이 해초 스님께서 남기신 기록을 보면은 당시에 그 8세기 아주 귀중한 역사 자료로 저희가 지금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그 해초 스님의 그 여정을 보시면, 그러니까 지금의 그 신라에서 당나라로 갔다가요, 당나라에서 남아시아 쪽으로 해로로 가서 이제 인도 쪽으로 가고, 인도에서 이 많은 길을 거치죠. 그러면서 이제 바미안이 지금의 아프가니스탄이죠. 바미안을 갔다가 이 기록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기록들하면서 아마도 아라비아까지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페르시아를 거쳐서 아라비아를 거쳐서 이제 다시 그 실크로드를 따라서 중국으로 돌아왔고, 이 돈황이라는 곳에서 펠리오 프랑스의 학자가 그 굴에서 이 해초 스님의 왕호 천축국전 책을 발견을 하잖아요. 이 어마어마한 사건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해초 스님의 그 여정을 통해서도 아프가니스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 어떻게 기록을 남기셨냐면,
이건 제 번역은 아니고 제가 그냥 번역해서 조금만 수정을 하면서 따왔는데요. 자블리스탄으로부터 북쪽으로 7일을 가면 바미안에 도착한다. 이 바미안이 그 유명한 탈레반이 부순 걸로 유명했던 이 바미안 석불이 있는 곳이죠. 이 나라 왕은 오랑캐적으로 다른 나라에 예속되지 않고 군대가 강하고 많아서 여러 나라가 감히 침범하지 못한다. 의복은 점포로 만든 저고리와 가죽, 담요 등으로 만든 저고리 등을 입고 있다. 그 땅에서는 양, 점포, 등속이 생산되고 포도가 매우 풍족하다. 그 땅에는 눈이 오고 매우 춥다. 그래서 주민들은 대부분 산을 의지하고 산다. 왕을 비롯하여 수령이나 백성들이 산보를 크게 공경한다. 절도 많고 중도 많으며 대승불교와 소승불교가 함께 행해지고 있다라고 말을 하면서 이 바미안에서 이제 북쪽 20일 더 가면 토하라국이라는 곳으로 간다. 지금의 박트라라는 곳으로 가는 기록을 남깁니다. 이 바미안이 그 유명한 이 바미안 석불이 있는 곳이고 이 스님께서 여기를 들리신 거죠. 이 기록이 그러니까 여기 기록을 보면 여기 아직까지는 이쪽이 아직 스님이 가셨을 때만 해도 이슬람으로 넘어가지 않은 무슬림이 넘어가지 않은 지역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기록들입니다. 이 아프가니스탄의 지형을 몇 가지로 보는데요. 이 보시면은 아프가니스탄이라는 땅은 상당히 이 험한 곳이기도 하고 주변 국가들과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 아프가니스탄에서 보시면 총 6나라가 아프가니스탄을 둘러싸고 있거든요. 바로 옆에 가장 긴 국경을 대고 있는 파키스탄이 있고요. 파키스탄, 그리고 다시 이란, 그리고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그리고 중국, 이렇게 6나라가 둘러싸여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아프가니스탄의 정정의 변화는 주변 국가들에게 상당히 중요한 관심사이기도 합니다. 역사를 보시면은 이슬람 이전과 이후로 나눌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이슬람 이전에 먼저 기원전 3000년경부터 사람들이 살았지만 페르시아의 아케메네스 왕조가 여기를 지배하죠. 그 유명한 다리우스 왕이 있었던 그 시대죠. 그리고 이제 고레스 왕이 있었던 그 시대인데 여기를 지배를 했고, 그리고 바로 이제 이집트의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가 이쪽 지역을 지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알렉산더가 그리스 문화를 이끌어왔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그 유명한 이 간다라 문화가 나오지 않습니까? 아시아와 아시아적인 양식과 그리스 양식이 묘하게 섞인 그 멋진 그 부처님 상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 이 시대고요. 그리고 이제 알렉산더를 지나서 나중에 이슬람 바로 직전에는 페르시아 사산조가 이쪽 지역을 지배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페르시아 사산조가 이슬람에 무너지면서 이슬람 시대가 열리는데요. 이슬람 시대에서 우마야 칼리파조, 아바스 칼리파조가 이쪽 지역을 지배를 했는데, 물론 지배를 하는 게 완벽하게 지배는 다 못했습니다. 이제 10세기가 되면 아바스가 힘이 떨어지면서 이쪽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왕조들이 생기는데요. 뭐 사만조라든지 특히 가즈나조는 지금의 이 가즈니라는 곳을 수도로 했던 이 가즈나 왕조인데요. 옛날에는 가즈나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지금 가즈니라고 부릅니다. 아프가니스탄의 도시 이름입니다. 여기에서부터 이제 이슬람이 본격적으로 아프가니스탄에서 힘을 발휘하고, 그리고 이제 몽고의 지배를 받았고, 또 세기에 별로 좋지 않은 이름으로 알려진 티무르도 바로 이 아프가니스탄을 정복을 했었고요. 그리고 티무르 다음에는 무갈 제국이 아프가니스탄을 정복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 지역은 고대 페르시아의 황제들에게 정복을 당했고, 알렉산더 정복, 그다음에 페르시아, 그리고 이슬람 오면서 이 몽골, 징기스칸, 티무르, 모든 그 그리고 무갈의 바브르, 뭐 전 세계 역사 속에서 정복자로서 유명하다는 사람들은 거의 다 이쪽을 거쳐서 가서 뭐 제국의 무덤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러니까 제국이 정복자들이 이곳을 정복을 했지만 끝까지 정복을 뭐 하지 못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제국의 무덤이라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제국의 무덤이라기보다는 정복자의 고속도로라는 말이 더 맞을 정도로 이 교통의 요로이기 때문에 이곳저곳으로 다 갈 수 있는 요충지이기 때문에 마치 그 고속도로의 인터체인지처럼요. 그래서 많은 정복자들이 이쪽 지역을 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근대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오늘날 아프가니스탄의 형태를 잡게 된 건 1747년인데요. 이 파슈툰족이 여기서 권력을 완전히 잡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그때 이 파슈툰족에서 잡으면서 보석 중에 보석이라는 뜻으로 두란이라는 이름을 썼고요. 그래서 두라니족이라는 두라니 왕조가 생깁니다. 이게 이제 근대 파키스탄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9세기가 되면은 영국과 러시아가 이 그레이트 게임을 벌이는데 이 아프가니스탄이 쉽게 말하면 영국과 러시아의 완충지대였습니다. 뭐 이런 비유가 적당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한반도가 그러한 완충지대인 것처럼 아프가니스탄이 그런 완충지대 역할을 했죠. 중앙아시아에 욕심이 많았던 러시아와 인도를 어떻게 해서든지 장악하려고 했던 영국이 서로 부딪히지 않게 완충지대로 둔 곳이 아프가니스탄이라고 했다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1919년에 영국으로부터 실질적으로 독립을 하죠. 영국과 총 3번의 전쟁을 했거든요. 영국이. 그러니까 여기는 완전하게 정복을 하지 못했고요. 인도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인도의 자기의 이권을 지키기 위해서 아프가니스탄을 계속적으로 압력을 가한 그러한 형태로서 아프가니스탄을 경영을 했었는데, 영국도 이제 힘이 빠져서 1919년이 되면은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왕조로서 자리를 잡아갑니다만은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이곳이 워낙 험한 곳이기도 하고 그 통일 국가를 세우기는 상당히 어려운 곳이었기 때문에 수도를 중심으로 해서 수도 바깥으로는 실질적으로 중앙 행정의 통치가 잘 미쳐지지 않는 그러한 형식으로 국가를 이끌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왕정이 무너진 건 1973년이죠. 군사 쿠데타로 드디어 이제 왕정에서 공화정으로 가게 되고, 이 공화정으로 잘 가는가 싶었더니 이제 1978년에 사회주의 쿠데타로 사회주의로 급격하게 들어가게 되는데, 이 사회주의 정권으로 들어가면서 이 쿠데타를 이끌었던 세력 간의 싸움이 납니다. 이제 좀 온건한 파와 강경파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들이 이제 신문을 발행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신문 이름을 따서 우리가 파르참파하고 할크파라고 부릅니다. 이 신문 파르참은 깃발이라는 뜻인데, 이 깃발 둘 다 신문 이름에서 나온 거거든요. 이 파르참파는 아프가니스탄이 아직 그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완수를 할 수 있을 만큼 국가가 그 부르주아 세력이 자리를 잡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온건하게 혁명을 이끌어 가야 된다는 사람들이었고, 할크파는 아주 강경파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둘의 싸움이 계속적으로 됐고요. 결국에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할크가 지속적으로 파르참파를 압박하면서 정권을 잡았지만, 궁극적으로 민심의 이반이 생기죠. 너무 급작스러운 개혁 때문에 민심의 이반이 생기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우리가 아프가니스탄 문화를 이해할 때 이슬람 문화라는 것을 많이 기억하셔야 되는데, 제가 이슬람 이 부분을 좀 더 강조를 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이제 지금 현재 세계에서 이슬람 국가라는 말을 씁니다. 근데 저는 이슬람 국가라는 말을 의도적으로 쓰지 않습니다. 이슬람 국가라는 것은 헌법상, 그리고 국가의 그 통치 정책이 만약에 이슬람이라는 확고한 신념 하에서 이끌어진 국가라면 이슬람 국가라고 쓸 수가 있죠. 예를 들면 이란 같은 경우가 그렇고, 파키스탄이 그러한 이슬람으로 국가를 이끌어왔죠. 그러니까 특히 이제 이란은 아예 그 헌법적으로 이슬람이라는 것을 명시를 하고 이슬람적인 방식에 따라서 국가를, 현대 사회를 이끌어가겠다고 나온 겁니다. 근데 아프가니스탄 같은 경우는요, 말은 이슬람 공화국이라는 말을 많이 썼지만 실질적으로 그러한 어젠더를 가지고 있었던 국가는 아니었습니다. 그럼 왜 이슬람이냐면 무슬림이 많으니까요. 압도적인 무슬림 국가니까 무슬림들이 하는 일은 다 이슬람적이기 때문에 이슬람 국가라고 부른 겁니다. 그래서 이슬람 공화국이라고 불렀다 하더라도 이게 지금 현재 특히 이란과 같은 그러한 형태는 아닙니다. 따라서 그 부분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이 아프간 사람들은 본인들이 무슬림이라는 데 대단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 지역도 역시 아랍인들의 정복을 당해서 이슬람화가 됐지만 본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본인들은
아랍 자신들의 이 이슬람의 우월성을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요. 사실은 이슬람이 처음 발흥을 했었을 때 아랍인들은 이슬람의 예언자 무함마드를 핍박하고 압박을 하고 박해를 했지 않습니까? 이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만약에 예언자가 우리 아프가니스탄에 오셨으면 우리는 그렇지 않았다. 우리는 바로 이슬람을 받아들였다라 할 정도로 굉장히 이슬람에 대한 자부심이 강한 곳이거든요. 그런데 이곳에서 1978년에 사회주의 쿠데타가 납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사회주의자들은 신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신을 믿는 사람과 신을 믿지 않는 아주 중요한 투쟁의 장이 벌어지는 거죠. 그리고 1979년에 이 아슬아슬하게 이어가고 있던 아프가니스탄의 사회주의 정권이 불안하다고 느낀 소련이 침공을 합니다. 사실 이 소련의 침공이 역사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사건인데요. 사실 소련은 당시 처음에는 아프가니스탄에 개입할 마음이 없었어요. 이미 미국은 그 78년 사회주의 쿠데타가 난 이후에 이 아프가니스탄이 사회주의 국가가 되는 것을 끝까지 막아야 됐기 때문에 이 반군들에게 미국은 지속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비밀리에. 그런데 소련이 그 반군들의 움직임에 대해서 사회주의 정권이 굉장히 불편하니까 소련의 개입을 요구를 2번이나 했음에도 불구하고 2번 다 소련은 개입하지 않고 그냥 무기만 보냈었습니다. 근데 79년에 소련이 갑자기 12월 달에 결정을 하면서 아프가니스탄 침공을 하거든요. 이건 소련으로서는 아주 뼈아픈 실수를 했다고 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지금 어쩌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그 푸틴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79년에 당시에 소련군 정보당국에서는 파병이나 침공은 좋지 않은 거라고 계속적으로 얘기를 했지만 그러한 보고를 완전히 무시하고 정치국의 소수가 KGB죠. KGB의 보고서만 믿고 침공을 하게 되고 결국엔 79년 침공은 소련의 몰락을 불러옵니다. 79년 소련이 침공을 하면서 궁극적으로 냉전에서 열전의 싸움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전쟁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죠. 79년 12월 달에 시작한 소련의 아프간 침공은 단순하게 소련이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해서 아프간에 있는 정권이 위험한 아프간의 사회주의 정권을 다시 힘을 세워주는 그러한 형태의 침공은 아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침공이라는 말을 쓰는데 저는 침공이라는 말도 조금 어폐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소련이 들어간 게 본인들의 뜻도 있지만 아프간 당시 그 정권에서 계속적으로 소련의 그 아프간 개입을 요구를 하고 있었거든요. 군사 개입을. 그래서 이제 소련이 아프간에 개입을 하면서 이 전쟁을 가만히 볼 수가 없었던 건 미국이죠. 미국은 실질적으로 당시에 베트남 전쟁에서 크게 패한 다음에 대단히 상실감에 쌓여 있었는데 소련의 힘을 어떻게 해서든지 빼고 싶었던 미국은 소련에게 아프간에서 소련판 베트남 전쟁을 주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12월 24일 날 크리스마스 이브에 소련이 밀고 내려오는데요. 이 넘는 순간 당시 미국의 국가안보보좌관이었던 브레진스키가 이제 소련에게 소련판 베트남 전쟁을 선물을 할 기회를 우리가 얻었다라는 거 썼을 정도로, 그러니까 미국은 소련의 힘을 빼는 게 최고의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79년부터 89년 2월까지 무려 10년에 걸친 전쟁 동안 미국은 직접 개입은 안 하죠. 왜냐하면 직접 개입을 하면은 이게 전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지만 그 누군가 다 알고 있는 거죠.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미국이 직접 개입하지 않지 않습니까? 직접 개입하면 이게 미소 간의 미국 러시아의 전쟁이 되기 때문에 이때도 마찬가지로 미국 소련의 전쟁이 되는 걸 피하기 위해서 미국은 열심히 반군들에게 무기를 줍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은 굉장히 비슷한데요. 지금 우크라이나를 돕기 위해서 많은 나라 사람들이 의용군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유주의를 지키겠다 의원군에 간 것처럼 당시에는 소련의 침공에 대해서 누가 발끈해서 가게 되냐면 소련은 무신론자거든요. 무신론자가 우리 이슬람을 믿는 우리 형제들을 침공하고 있다라는 그러한 선전문 속에서 아랍 지역에서 무슬림들이 아프간 아랍이라고 그러거든요. 아랍 아프간이라고 그러는데 이 무슬림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여기에 의원군으로 가게 됩니다. 예.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알카에다를 만든 오사마 빈 라덴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소련의 아프간 전쟁은 소련이 아프간 침공해가지고 사회주의와 비사회주의 간의 전쟁이 아니라 이건 어떤 게 됐냐면 무신론자와 유신론자의 전쟁이 됩니다. 그리고 미국은 유신론자 편에 서서 무기를 댔죠. 공식 문헌상 보면은 빈 라덴이 아프가니스탄에 입국한 건 1984년이고요. 그리고 전쟁 바로 끝나기 직전에 1988년에 알카에다를 결성합니다. 알카에다를 결성을 하고 결국에는 89년에 2월 달에 소련은 패배를 하고 퇴각을 하죠. 그리고 89년 2월 달에 퇴각을 한 소련, 그리고 나서 91년에 소련이 지배하고 있던 많은 그 위성 국가들이 독립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소련이 무너졌으니까요. 그러니까 소련에게는 뼈아픈 패배였습니다. 뼈아픈 패배였고요. 자, 그러면 89년에 소련이 물러간 다음에 아프간에서는 다시 평온이 왔을까요? 사회주의 정권은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이 사회주의 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많은 반군 세력들이 이 결성이 돼서 싸웠는데요. 너무나 참 안타까운 게 그 반군 세력들이 단 한 번도 제대로 조율이 돼서 힘을 합쳐서 싸워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소련군이 물러갔지만 여전히 공산주의 정권은 그대로 아직까지 지속이 되고 있었고요. 그러한 상황에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소련이 물러나면 당연히 바로 공산주의 정권이 무너질 줄 알았는데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거는 뭐 공산주의 정권이 굉장히 잘해서가 아니라 공산주의 정권과 싸웠던 사람들이 분열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죠. 그리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더 혼란스러운 상황이 됐고요. 결국에는 공산주의 정권이 무너졌긴 했습니다만은 이 94년에 칸다하르라는 남부 지역에서 탈레반을 결성합니다. 이 파슈툰족인데요. 이 탈레반이라는 말은 페르시아어나 파슈토어로 학생들이라는 뜻입니다. 아랍어에서 파생된 말인데요. 아랍어의 딸립이라는 학생에다가 안이라는 페르시아어 그리고 파슈토어의 그 복수 전미사가 붙어서 학생들이라는 뜻인데 어떤 학생들이냐면 신학교에서 공부한 학생들이에요. 우리나라로 치면은 뭐 가톨릭 신학대학, 그다음에 그 개신교의 기독교 신학대학, 장로교 신학대학 이런 신학대학에 다니는 학생들이죠. 근데 이제 지금 우리처럼 그런 건 아니고 아주 어렸을 때부터 쭉 그러니까 이 신학교 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이죠. 아주 초등학교 나이 때부터 쭉 이렇게 했던 그런 사람들인데요. 칸다하르 쪽에서 너무나 치안이 안정이 되지 않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불편함을 느낄 정도로 치안이 안 되니까 특히 여성들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전쟁이 끝난 다음에 풀린 그 수많은 무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무기들로 군벌들이 득세를 했고 가는 곳마다 돈을 받는 거죠. 통행료를. 서울대 들어오는데 입구에서 받고 좀 가다 보니까 아시아 연구소 들어오는데 거기서도 받고 도저히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정리를 해야겠다 해서 신학교에 있는 사람들끼리 힘을 모아가지고 주변에 일종의 자경단을 결성을 해서 치안을 잡아갔는데 너무 잘 잡으니까 사람들이 되게 좋아했죠. 이게 94년에 이 탈레반이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들이 그 여세를 몰아서 96년에 정권을 잡죠. 탈레반이라는 사람들은 여기 그 94년에 결성이 되던 탈레반에 소속된 사람들은 그 전에는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아프간의 독립을 위해서 싸우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무기도 쏠 줄 알고 다룰 줄 알던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이제 94년에 탈레반을 결성해가지고 치안을 잡다 보니까 아주 잘 해가거든요. 특히 이 신학대학이라는 게 뭐냐면 그냥 칸다하르만 있는 게 아니라 아프가니스탄 전국에 다 있으니까 이 서로 연결이 되는 거죠.
또 더군다나 이 탈레반을 대단히 유용하게 본 나라가 있었죠. 그건 파키스탄입니다. 자, 91년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91년에 바뀌잖아요. 91년에 소련이 무너지면서 이제 중앙아시아의 국가들이 독립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파키스탄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파키스탄은 이쪽 나라들과 교역을 하고 싶어 했습니다. 교역을 하려면, 근데 파키스탄 입장에서는 이 교역을 하려면 당연히 아프가니스탄은 지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아프가니스탄에서 지나가는데 너무나 이게 위험한 겁니다. 이 파키스탄 정보국이 그때 발견한 이 자기의 오른팔로 쓸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탈레반이었죠. 탈레반이 치안을 잘하니까. 그래서 이 파키스탄 정보국의 도움을 받아서 이 탈레반이 더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 탈레반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문제인데요. 일단 이슬람 세계에는 많은 분들이 이슬람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슬람이 과격하다고 그러는데 사실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슬람은 그리스도교와는 좀 달라요. 똑같은 유일신교라고 하지만 이슬람교와 유다교와 그리스도교는 똑같이 유일신을 믿고 한 분이신 유일신이 세상을 창조했고 인간을 창조했고, 인간은 그분의 뜻을 따라서 열심히 잘 살아야 되고, 그리고 잘 살았는지 못 살았는지에 따라서 죽은 다음에 심판을 받고,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그 개인적으로 천국 지옥에 갈 수 있죠. 그리고 그 누구도 모르는 어느 시점에서 최후의 심판이라는 것을 내려서 죽은 자들을 전부 다 부활시켜서 산자와 함께 최후의 심판을 내린다고 믿는 게 설명해서 유일신입니다. 유일신교입니다. 그리스도교, 이슬람교, 유대교죠. 그런데 그리스도교와 달리 유대교와 이슬람교는 신앙의 방점이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입고 어떻게 생활을 하고 하는 그러한 쉽게 말하면 에티켓이라든지 삶의 관습이 중요한 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교인들은 여러분들 혹시 뭐 기독교 법이라는 걸 잘 못 들어보셨잖아요. 기독교는 신학이 발전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신앙이라는 게 무엇이고 하느님을 믿는다는 게 무엇이고 이런 것을 많이 생각을 하고, 그래서 신학적인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기독교 신자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말을 더 잘해요. 근데 이슬람교나 유대교는 그러한 신학이 발전하지 않고요. 이것이 예를 들면은 저한테 물이 있는데 이 물은 먹어도 되는 물인지 안 되는 건지, 아니면 앞에 있는 어떠한 그 음료수는 먹어도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를 찾아가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이슬람에서 또 하느님이 유대인들이 지켜온 법에서 하느님이 이걸 먹어도 된다고 했냐 안 했느냐, 이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유대인들과 무슬림들은 음식법이라는 게 따로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리스도교인들과 달리 유대인들과 무슬림들은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이 구별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법이 발전합니다. 그래서 이슬람교에서는 이러한 법이 발전하니까 법이 발전하는 거에 따라서 지역마다 특색이 있지만 크게 4가지 법학파로 나누거든요. 그 중에 법학파 하나가 하나피 법학파입니다. 하나피 법학파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탈레반이 있는 이 아프가니스탄 지역의 법학파는 하나피 법학파거든요. 근데 하나피 법학파 전통인데, 하나피 법학파들은 가장 널리 퍼져 있는 이슬람교의 법학파예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좀 유연합니다. 법의 해석이 다른 법학파에 비해서요. 그런데 이 탈레반의 사상은 이걸 바탕이지만 좀 더 다른 영향을 받아요. 특히 18세기, 19세기 들어오면, 자, 그전에는 많이 세계사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슬람 세계가 대단히 강력한 힘을 발휘했습니다만은 근대에 들어와가지고는 이슬람 지역이, 무슬림들의 지역이 거의 대다수가 다 서구의 식민지가 됐죠. 아프가니스탄과 항상 아프가니스탄 압력을 주었던 인도가 있지 않습니까? 인도 지역의 영국 있죠. 영국이 인도를 지배했고, 영국에서 독립된 다음에 인도와 파키스탄이 나눠졌잖아요. 그 전에 바로 이 영국의 지배에서 많은 무슬림들이 살았는데, 무갈 제국이 무너진 다음에 이들이 전부 다
왜 우리 무슬림들은 이렇게 화려했던 과거에 비해서 서구에 이렇게 당하고 사느냐라는 것을 자각하게 했고, 자각하면서 새로운 이슬람 개혁 운동으로 새로운 운동을 시작합니다. 그게 이제 데오반드라는 곳입니다. 인도 뉴델리에서 북쪽으로 약간 150km 정도 올라가면 데오반드라는 곳이 있는데요. 이 데오반드라는 곳에서 그러한 학교들을 만들어서 이러한 학교들을 만든 그 학파를 데오반디라고 그러거든요. 데오반디. 그러니까 이슬람을 새롭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기존에 뭐 미신이라고 했던 거, 잘못됐던 걸 다 이제 정리하면서 새로운 이슬람으로 만든다 해서 데오반디의 학교들이 생기는데, 이 탈레반이 공부한 곳은 바로 이 데오반디의 사상의 영향을 받아요. 예. 좀 더 뭐랄까요, 엄격하죠. 더군다나 1979년은 소련이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한 것으로만 중요한 해가 아니라요, 이란에서 혁명이 났습니다. 이란은 이슬람 혁명이 납니다. 79년에 이란에 이슬람 혁명이 나는데, 그러니까 이란은 굉장히 세속적인 국가였죠. 그런데 세속적인 국가가 1979년에 세속 왕정이 이슬람 공화정으로 바뀌면서 주변 국가들이 굉장한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이란의 부상에 겁을 먹은 주변 국가들이 집안 단속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란은 특히 시아파인데 주변 국가들은 주로 순니파였거든요.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에는 이란이 자꾸만 자신들의 사우디아라비아의 국가의 종교적 정체성을 비판하면서 사우디 정부가 잘못됐다는 것을 자꾸만 지적하고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못마땅했죠. 사우디는 그 수많은 돈, 그 석유판 돈으로 사우디 자체의 사상을 전 세계에 알리기 시작하는데 그게 와하비입니다. 이 와하비 사상인데요. 와하비 사상은 순니 이슬람 사상 중에서 대단히 보수적인 사상이거든요. 그리고 이단을 와하비가 보기에 이건 이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대단한 배척감을 보여주는 배타적인 사상인데, 이 와하비는 당연히 시아파들은 제대로 된 무슬림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와하비 사상의 영향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사우디가 전 세계적으로 79년 이래로 물질적으로 지원하고 많은 걸 지원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 파슈툰족, 이 탈레반의 주축이 이 파슈툰족인데, 이 파슈툰족이 이슬람 이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고유한 법이 있습니다. 이 고유한 법 자체가 악용을 하면 한없이 악용할 수 있는데, 특히 여성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 여성 문제 같은 경우에서 이 파슈툰 왈리의 여성관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거를 이제 악용을 하죠. 그래서 원래 이 아프가니스탄의 침공을 소련이 하면서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이 살기 어려우니까 파키스탄 쪽으로 넘어갔고, 이 파키스탄 쪽에서 이 아프간 난민촌이 만들어졌는데요. 이 난민촌인데 그 당시에 이제 그 파키스탄의 주요한 도시가 페샤와르인데, 페샤와르 주변의 인근 난민촌에서 오늘날 탈레반의 기본 구성원들이 거기서 교육을 받게 됐고, 그 교육을 바탕으로 해서 결국에는 94년에 탈레반을 만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소련 아프간 침공의 산물이죠. 예. 그리고 열정적으로 파키스탄과 사우디아라비아의 후원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1996년부터 2001년까지 5년 동안 집권하면서 처음에는 질서를 잡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좋아했지만, 갈수록 이들은 정확하게 자신들이 목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거든요. 이 아프가니스탄을 자신들이 생각하는 이슬람 국가로 만드는 게 목표였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이들이 생각하는 이슬람에는 여성의 자유라든지 뭐 소수민족의 자유라든지 이런 게 사실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 혹독한 인권 탄압이죠.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면 인권 탄압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이들이 96년에 아프간 정권을 완벽하게 장악하고 2001년까지 5년 동안 아프가니스탄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어디서 발생하냐면, 2001년에 9.11 테러가 나오죠. 오사마 빈 라덴은요, 아프간에서 열심히 이 아프가니스탄을 소련으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 싸웠는데, 단순하게 아프가니스탄 해방만이 이 사람의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특히 91년에 사담 후세인이
90년에 사담 후세인이 쿠웨이트를 침공하고 쿠웨이트만 침공한 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사우디까지 위협을 하는 상황이 된 그러한 위기가 닥쳐왔었죠. 이때 오사마 빈 라덴은 본인이 사우디아라비아 출신이니까요. 사우디아라비아의 지도자들에게 우리가 이 알카에다가 있으니까 아프간에서 승리한 우리 이 아프간 전사들이 있으니까 아프간 전사들이 이 사우디를 지킬 수 있다라고 얘기했지만 사실은 제가 사우디 국왕이어도 그 말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제안을 완전히 거절하고요. 미군의 주둔을 허용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오사마 빈 라덴이 완전하게 생각을 바꾸죠. 그러면서 이 신성한 예언자의 땅 사우디아라비아에 불신자인 미군을 들이는 이러한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그러면서 반미전선으로 정확하게 선을 잡고 그러면서 이슬람 세계를 바꿔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알카에다의 오사마 빈 라덴의 생각은 뭐냐면 그럼 이슬람 세계를 어떻게 바꾸느냐? 이슬람 세계를 바꾸는 거는 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 먼저 뭐 안에서 내부 혁명을 통해 가지고 무너뜨리던가 아니면 밖에 그 무슬림 그 왕국들이 의지하고 있는 서방의 세계를 무너뜨리는 것, 뭐 둘 중에 하나겠죠. 오사마 빈 라덴은 바로 그 부분을 본 겁니다. 이 왕국들이 이렇게 엉망이 된 것은 바로 이 서양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서양을 먼저 치면 거기에 의존하고 있던 무슬림 왕국들은 당연히 무너질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다시 이슬람 세계를 재건할 수 있다라고 본 거죠. 그래서 쉽게 말하면 멀리 있는 적을 쳐서 가까이 있는 적을 무너뜨리는 작전을 썼고요. 뱀의 머리를 치면 뱀의 몸통이 죽는다라는 그러한 논리죠. 그래서 2001년 9.11 테러를 뉴욕에 한 겁니다. 네. 이슬람 세계를 좌지우지하고 있던 미국을 무너뜨려야지만이 무슬림들이 타락한 무슬림 정권이 무너진다고 본 겁니다. 2001년 9월 9.11 테러로 미국이 받은 상처는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은 그걸 가만히 둘 수가 없기 때문에 아프가니스탄으로 갑니다. 근데 왜 아프가니스탄으로 가느냐? 오사마 빈 라덴이 숨어있던 곳이거든요. 아프가니스탄에서 탈레반이 오사마 빈 라덴과 서로 협력하고 있었기 때문에 탈레반에게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에게 오사마 빈 라덴을 내놓으라고 했지만 탈레반은 내놓지 않았죠. 네. 왜 내놓지 않았냐고 나중에 훗날 탈레반의 지도자가 뭐라고 그러냐면요. 역사 속에서 자기가 나쁜 사람으로 계속 오르내리는 거 그게 싫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오사마 빈 라덴을 내놓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은 10월 7일 날 아프가니스탄을 침공을 하고요. 당연히 아프가니스탄과 미국의 화력은 상대가 안 되니까. 그렇지만 여기서 가장 전쟁의 주요한 목적이었던 오사마 빈 라덴은 이미 파키스탄 쪽으로 넘어갔습니다. 놓쳐버렸죠. 그리고 미국은 이때 부시 행정부인데요. 이라크도 침공을 하죠. 2003년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금 보시면 1979년에 소련의 침공이 지금 계속적으로 그 여파가 이어지는 겁니다. 79년 소련 침공 이후에 아프가니스탄 탈레반과 오사마 빈 라덴의 관계, 오사마 빈 라덴 잡기 위해서 미국이 들어갔고 미국이 들어가서 당연히 쉽게 승리를 했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고 미국은 다시 이라크를 침공을 하고 2003년에 이라크를 침공하면서 그리고 2003년 5월 1일 날 주요 전투 종식 선언을 하고 이제는 그러면 뭐 하느냐? 아프가니스탄에서 국가 재건을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민주주의 국가 재건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뭐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다시피 20년 동안의 노력은 수포로 돌아갔고 민주 정권은 결국 쓰러졌죠. 그리고 오사마 빈 라덴은 2011년 5월 2일 날 파키스탄의 아보타바드에 숨어있는 오사마 빈 라덴을 찾아서 제거를 하면서 9.11에 원하는 갚았습니다만은 그 이후에 나온 상황들은 전혀 아름답지 않은 상황이었죠. 그리고 2014년이 되면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IS가
이라크, 시리아에서 발흥하게 되면서 전 세계적 테러가 발생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 아프가니스탄에도 역시 IS 호라산이라는 그룹이 만들어져서 테러를 시작합니다. 사실은 IS 호라산과 소면서 ISK라고 그러는데요. IS 호라산과 시리아, 이라크의 IS와 관계는 좀 불분명합니다. 예, 불분명하고 정확하게 지부라고 부를 수 있느냐라는 것에 대해서도 불분명한데요. 사실은 이 부분이 애매한데, 이 탈레반을 보시면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데요. 파키스탄에도 탈레반이 있어요. 근데 파키스탄 탈레반과 아프가니스탄 탈레반은 다릅니다. 예, 같은 파슈툰은 파슈툰이지만 달라요. 파키스탄 탈레반은 어떤 걸 목적으로 하냐면 파키스탄에 이슬람 국가를 세우는 거, 그리고 파슈툰들의 국가를 세우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파키스탄의 연방 정부를 테러를 해요. 근데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은 파키스탄에 그에 관심이 없습니다. 사실은요. 그렇지만 이들이 파키스탄 쪽에 많이 살았죠. 탈레반의 기본 아프간 탈레반이 되는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서로 협력을 하지는 않았지만 탈레반이라는 것으로 엮여 있는 경향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일설에 따르면 파키스탄 정보국이 파키스탄 탈레반을 잡기 위해서 파키스탄 탈레반에 반대했던 전 멤버들을 중심으로 해서 ISK를 만들었다는 설도 있습니다. 어떤 게 더 맞는지는 이제 훗날 밝혀지겠죠. 이 호라산이라는 말은 뭔 말이냐면, 이 호라산이라는 말은 이렇게 전통적으로 지금의 이란의 호라산 주가 있는데요. 호라산 주를 넘어서서 더 큰, 지금 지도를 보시면 이 붉게 호라산이라고 그러면 지금의 이란, 아프가니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파키스탄까지 포함해서 이러한 지역들을 크게 호라산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게 호라산이랑 IS 호라산이랑 모이면 이 IS라는 사람들이 호라산에 이슬람 국가를 세우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초국가적인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테러를 하면서요. 그러니까 머리가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ISK는 또 이 파키스탄 ISK는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과 생각이 달라요. 아프가니스탄 탈레반은요, 아프가니스탄의 이슬람 국가를 세우는 게 목적이에요. 예, 아프가니스탄 탈레반은. 근데 ISK는 아프가니스탄뿐만 아니라 주변까지 다 해서 더 넓게 세우는 게 꿈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이 이슬람을 위해서 싸운다고 하지만 자기가 생각하는 범위가 달라요. 그래서 미군이 이쪽 아프가니스탄을 계속 그 민주정부를 지원하면서 아프가니스탄을 주둔했을 때는 미군이 이들의 공통의 적이기도 했습니다. 예, 공통의 적이었는데 이제 미국이 나가면은 그 상황이 이어지진 않겠죠. 자, 미국은 이제 지속적으로 아프가니스탄에서 국가를 이루려고 노력을 했지만 민주정권이 쉽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유일하게 성공한 나라가 대한민국이라 할 수 있는데요.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는 기제를 가지고 있죠. 한국인이라는. 근데 아프가니스탄은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하나의 국가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다양한 민족, 그리고 다양한 언어가 있어요. 그리고 지형적으로 떨어져 삽니다. 이 사람들이 같이 공유를 하면서 우리는 하나다라고 할 수 있는 그 무엇이 없어요. 사실은 이게 근대 국가들의 가장 큰 문제인데, 중동 국가들의. 중동에 있는 국가들, 뭐 시리아, 요르단, 레바논 이런 국가들이요, 많은 분들이 옛날부터 있었던 국가라고 생각하시는데 아닙니다. 자, 이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영국과 프랑스가 만든 나라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레바논이라는 나라는 없었습니다. 예. 시리아라는 나라도 없었고요. 근데 다 이렇게 만든 거예요. 요르단도 만든 겁니다. 트랜스 요르단에서 트랜스 빼고 요르단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전부터 쭉 한 땅에 살면서 우리는 같은 언어를 쓰고 같은 땅에 살면서 같은 문화를 공유하는 민족이라는 개념이 있으면 이게 성공을 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죠. 아랍어를 쓰는 사람들인데 그걸 다 갈갈이 찢겨 놨으니까. 그래서 근대 국가들이 되면서 항상 문제가 되는 게 바로 그런 민족 의식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뭐를 하냐면, 이게 쉽게 말해서 이런 거예요. 근대 국가에 들어오면서 이라크라는 나라가 생겼어요. 이라크 영국이 만든 겁니다. 이라크 영국이 만들었는데 나라는 만들어졌습니다. 사담 후세인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라크라는 나라의 그 강조를 하고 싶어요. 그 이라크의 강조를 하기 위해서 어디로 가느냐? 고대 메소포타미아 문명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고대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막 선전을 했습니다. 자기가 그 후예라고. 예. 이집트는요, 고대 파라오로 가야죠. 이란은요, 고대 페르시아로 가는 겁니다. 그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지역은 이슬람이 주류가 되는 지역이고
이슬람은 7세기에 발흥한 종교이기 때문에 7세기 이전의 문화에 대해서는 별로 보는 눈이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과거를 강조해서 우리는 이라크인이다, 우리는 이집트인이다, 우리는 페르시아인이다, 이란인이다라는 걸 강조하면 강조할수록 어떤 부분에 반발이 생기냐면 이슬람을 중심으로 해서 나라를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반발이 생길 수밖에 없죠. 군대 국가를 못 이루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축구로 뭉치는 수밖에 없죠. 축구하고 과거 문명입니다. 과거 문명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니까. 그러다 보니까 현대 예를 들면은 이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란은 7세기 이후에 이루어진 이슬람 문화를 중심으로 한 이슬람 공화정을 만든 사람들이기 때문에 현 이란의 정부에서는 과거 얘기하는 거 안 좋아합니다. 네, 페르시아 문화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좋아할 수가 없어요. 네. 과거로 돌아가면은 이슬람 이전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니까. 그러한 문제가 있는데 심지어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도 그런데 아프가니스탄은 같은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여러 사람으로 떨어진 곳에서 국가가 이루기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미국도 많은 돈을 들였습니다. 그러나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오바마 행정부에 들어왔었을 때는 오바마 행정부가 2011년 말에 그 유명한 피보트 에이시아 작전을 얘기합니다. 피보트 에이시아, 그러니까 아시아 회귀 정책을 얘기를 했고요. 사실은 말이 멋있죠. 아시아 회귀 정책이지만 뭐 궁극적으로는 중국 봉쇄 정책, 차이나 컨테인먼트 팔러시인데요. 그리고 2012년 초 연두 기자회견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우리에게는 100년 동안 쓸 가스가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셰일가스 혁명이죠. 셰일가스 혁명. 그러면서 미국이 중동의 의존도를 낮추기 시작합니다. 이제 석유가 있으니까 그만큼 중동에 많이 의지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돌이켜보니까 이제는 중국을 막지 않으면 미국의 패권이 위태위태한 상황이 되니까 그때부터 이제 빼기 시작하려고 그런 겁니다. 오바마 행정부부터. 그래서 오바마 행정부 그리고 그 뒤를 이은 트럼프 그리고 현재 바이든 행정부까지 그 기조는 똑같습니다. 중동에서 완전히 떠난다는 건 좀 그렇고 힘을 조절하는 겁니다. 네, 조절을 하다 보니까 아프가니스탄에서 조절을 해야겠죠.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는 탈레반과 평화회담을 추진합니다. 2018년 7월부터요. 그리고 평화안을 2020년 2월 달에 체결을 했고 그리고 당시의 평화안에 따랐으면 미군 철수 원안에 따르면 2021년 5월 1일 날 철군하기로 돼 있었는데 바이든 행정부가 들었으면서 5월 1일이 조금 맞추기 어려우니까 이거를 9.11로 뒤로 미뤘었죠. 그러면서 결국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던 그 혼란이 나온 겁니다. 9.11에 맞추려니까 9.11에 또 빼면 너무 상황이 안 좋을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좀 더 빨리 빼면서 국무부와 국방부 간의 그 의견 차이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에는 끝이 좀 아름답지 못했는데 궁극적으로 미국은 아프가니스탄에서 힘을 빼고 싶었던 거고 빼서 전력을 재배치하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은 가장 오랜 전쟁, Forever War라고 그러죠. 그 Forever War를 끝내겠다는 바이든의 결단으로 아프가니스탄에서 나오게 되고 사실 가장 좋은 그림은 아프가니스탄에 나오면서 미국이 그동안 20년 동안 힘을 쏟았던 민주정부가 잘 강건하게 갔으면 가장 좋은 그림인데 결국엔 가지 못했고 이 평화협정 단계도 민주정부와 같이 하는 게 아니라 결국 미국과 탈레반의 협정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만약에 우리가 이거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만약에 우리가 힘이 강한데 우리가 힘이 강하고 그랬을 때는 문제가 아니지만 힘이 약하다고 생각했는데 미국이 우리 그 대한민국의 그 한반도의 결정을 그냥 북한하고만 둘이 그냥 우리한테 알려주지도 않고 알려주긴 했지만 우리의 의사인가 별로 안 들어가고 했다면은 그것도 웃기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형태가 된 거예요. 이게 뭐 우리가 힘이 좋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해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다면 문제가 아니지만 아프간의 민주정부는 그러한 능력이 없었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미국과 탈레반이 협정이 되니까 아프간으로서는 민주정부가 이미 승기는 놓쳤고요. 그리고 결국엔 미국이 철군을 합니다. 가장 긴 전쟁, 미국 역사상 가장 긴 전쟁이었고 그리고 미국은
바이든 대통령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을 했을 때, 아니 미국이 빠지면 미국이 그동안 그렇게 했었던 민주정부가 오래 갈 수 있겠느냐 했었을 때, 사실은 바이든 대통령이 갖고 있는 정보가 잘못된지도 모르고 오래 갈 거라고 봤어요. 그렇지만 바로 무너졌죠. 그러면서 탈레반이 집권을 하게 됩니다. 아주 쉽게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탈레반 제2기가 시작됐습니다. 2021년 8월 15일 날 탈레반이 카불에 입성을 했고요. 그날 바로 민주정부 대통령이 비행기 타고 외국으로 도망가 버렸고, 그리고 2021년 9월 7일에 탈레반 임시정부가 구성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탈레반이 완벽하게 아프가니스탄을 다 장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판주실이라고 타지키스탄과의 국경 지역에 국민 저항 전선이 여전히 저항 중인데, 그런데 1996년 처음으로 탈레반이 정권을 잡았었을 때에도 이 지금 국민 저항 전선을 현재 이끌고 있는 사람의 아버지 마수드가 북쪽에서 북부 동맹을 이끌면서 탈레반에 저항을 했었거든요. 그때 탈레반이 약 10%의 땅을 결국에는 찾지는 못했었습니다. 네, 탈레반이 무너질 때까지. 근데 지금은 거기에 비하면 10%보다 훨씬 더 낮은 수치로 탈레반이 거의 장악하고 있고, 국민 저항 전선은 여전히 저항 중이긴 합니다만은 그 기세는 20년 전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탈레반이 실질적으로 이제 완전히 아프가니스탄을 장악을 했는데, 장악을 한 다음에 이제 문제가 되는 건 탈레반과 IS 호라산 간의 싸움이 시작된 거죠. 그리고 이 사진 같은 걸로 보시면 이제 탈레반이 집권하기 전에 미국과 평화 협정을 하면서 주변 국가들과 협정을 하는 거죠. 주변 국가들 협정하니까 왼쪽 맨 위 사진은 이란과 논의를 했었고요. 러시아와 논의하고 그다음에 중국과 논의를 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변 국가들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탈레반이 지금 정권을 잡으면서 탈레반의 그 국기가 왼쪽에 하얀 색깔의 그냥 검정 글씨 알라의 신었고 무함마드는 알라의 사도다라는 이슬람의 신앙 고백문이 들어가 있는 걸로 바뀌었고요. 그전에는 좀 더 복잡한 형태의 아름다운 형태의 국기였죠. 근데 지금은 이제 바뀐 겁니다. 그리고 탈레반이 1996년부터 2001년까지 아프가니스탄을 지배했었을 때 인권 탄압으로 상당히 유명했죠. 그래서 여성들에 대한 박해 특히 많았고,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과거의 사진과 섞여 있는데요. 여기 왼쪽 아래 탈레반이 지금 카불에 입성한 데니까 이 여성들의 얼굴이 그려져 있는 걸 전부 다 페인트 칠해가지고 미리 다 가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탈레반한테 나중에 책 잡혀가지고 경을 칠까봐. 그러면서 이 특히 여성들의 자유가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탈레반이 정권을 잡은 다음에 일어나고 있는 현상인데, 여성들이 지금 탈레반 지지 시위를 하는 겁니다. 탈레반 카불 대학의 여성들입니다. 네, 자발적으로 나선 여성들이고. 그래서 이 보시면 제가 이제 그림을 하나 갖고 왔는데요. 이 이슬람 과거에 무슬림 문화에서도 여성들이 히잡은 쓰지만 이렇게까지는 아니었거든요. 오히려 더 자유로웠는데 지금 상황은 이런 상황으로 좀 어둡게 돼버렸습니다. 그 저항은 판저시리에서 계속이 되고 있고요. 판저시리에서 그러니까 20년 전에 이 마수드 아버지 마수드가 아들 마수드인데 20년 전에 아버지 마수드가 이끌었던 반탈레반 저항 전선이 지금 20년 후에는 아들 마수드가 이끄는 저항 전선으로 라이언 킹 이런 해가지고 그 영화의 그림처럼 이렇게 그 이미지로도 만들어지고 있는데, 판저시리라는 계곡에서 지속적으로 현재까지 아직까지 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아프가니스탄에서 반탈레반 군들이 가장 싫어하는 나라가 있다면 파키스탄입니다. 왜냐하면 파키스탄은 탈레반을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원하다 보니까 이 반파키스탄 감정이 굉장히 심하고요. 여기 보시면 페르시아어로 파키스탄에게 죽음을이라는 걸 되어 있습니다. 이 파키스탄을 싫어하는 것을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끝으로 이 국제관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을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중국, 파키스탄, 이란,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인데요.
여기에 가장 머리가 아픈 나라 중에 하나가 중국입니다. 중국과 아프가니스탄 사이에는 대단히 붙어 있는 곳인데, 여기에서 와한 계곡이라고 부르는 곳인데요. 이 와한 계곡은 사실 사람이 굉장히 넘나들기 힘든 곳인데, 바로 이 와한 계곡을 통해서 들어가면 어디로 가냐면 신장 위구르 지역으로 갑니다. 그래서 중국의 최대의 관심은 아프가니스탄에서 신장 위구르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이 신장 위구르의 안전을 해칠 것을 대단히 두려워하고, 그래서 중국은 탈레반에게 신장 위구르 지역의 독립군이라든지 테러분자들이 절대 아프가니스탄을 못 넘어오게 하고 활동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면 중국에 넘겨줄 것을 요구하고 있고요. 탈레반은 중국에 돈이 필요하죠. 중국에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중국말을 들어주면서 하는 말은, 충분히 우리가 그러는데 지금 현재 우리 아프가니스탄엔 그런 사람이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소위 말해서 테러 분자들 사이의 싸움이죠. 즉 IS 호라산 같은 경우에는 그걸 두고 탈레반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세계 무슬림들이 크게 세 곳을 무슬림들이 억압받는 곳으로 보고 있는데, 첫 번째는 팔레스타인이고요. 두 번째는 카슈미르입니다. 예. 그런데 탈레반도 그렇고 IS도 그렇고 이 두 지역에 대해서는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해요. 그런데 IS 호라산은 하나 더 합니다. 신장 위구르 지역도 우리 무슬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곳이다라고 했지만 탈레반은 거기에 선뜻 동의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IS 호라산 같은 경우에는 탈레반을 좀 이런 말 하긴 그렇지만 중국의 창녀라고 부르는, 그런 식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의 싸움이 대단하고요. 이게 테러 문제, 그리고 주변 국가들은 중국뿐만 아니라 주변 국가들은 전부 다 역시 아프가니스탄이 테러의 온상이 되는 걸 대단히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소련이 무너진 다음에 다 독립한 국가들이거든요. 중앙아시아 국가들, 예를 들면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같은 경우에, 이란도 그렇고요. 이란은 그전에는 독립했습니다만은, 이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그 국가의 반군들이 아프가니스탄 쪽으로 들어와 가지고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두려워하고 있는 거고요. 특히 타지키스탄이 더 그렇습니다. 현재 가장 사이가 안 좋은 나라는 타지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이에요. 왜냐하면 타지키스탄이 아까 말씀드린 판주시르 저항운동이 있는 곳이 타지키스탄과 붙어있는 지역이고, 타지키스탄이 도와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프가니스탄 입장에서는, 탈레반 입장에서 타지키스탄이 정말 벽이 싫죠.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얘기하냐면, 타지키스탄에 대해서 당신들 계속 그러면 우리나라에 있는 타지키스탄 반군들을 모아서 너네들을 다시 침략할 것이다라는 경고를 할 정도로. 그러니까 주변 국가들은 전부 다 이 아프가니스탄이 테러의 온상지가 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면 미국은 왜 뺐느냐? 미국도 아프가니스탄이 테러 온상지가 되는 걸 두려워했기 때문에 아프가니스탄에 주둔을 했는데, 그럼 왜 뺐느냐면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는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미국이나 미국 동맹국들을 괴롭히는 테러 세력들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자리 잡지 못하도록 하는데 합의를 했기 때문에 미국을 뺀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은 더 이상 아프가니스탄을 미국의 국토 안보를 저해하는 지역으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러시아도 마찬가지로 좀 떨어져 있지만, 러시아는 중앙아시아에 자기의 힘을 자랑하는 곳인데, 여기에 위협이 되기 때문에 아프가니스탄을 아주 유심히 쳐다보고 있는데요.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는 또 타지키스탄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고 있습니다. 인도는 가장 머리가 아픈 나라 중 하나입니다. 인도는요, 중국이 신장 위구르 때문에 탈레반을 걱정을 한다면, 인도는 카슈미르 때문에 탈레반을 걱정합니다. 예. 인도의 최악의 시나리오는 탈레반의 아프가니스탄이 파키스탄과 손을 잡고 인도가 시료 지배하고 있는 카슈미르를 공격할까봐, 그게 가장 걱정스러운 거고요. 그래서 사실은 미군이 이쪽 지역에 있었을 때 인도가 아프가니스탄의 민주정부를 엄청 많이 후원했습니다. 병원도 지어주고 학교도 지어주고 댐도 지어주고. 그런데 그게 모든 게 다 수포로 돌아가 버린 상황이 됐죠. 그래서 인도는 이 파키스탄을 어떻게 해서든지 제어를 해야 되는데, 이 파키스탄을 제어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됐죠. 탈레반 때문에. 카타르는
카타르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이권이 있다기보다는 국제 관계의 중재자 역할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카타르 도하에서 미국과 탈레반 간의 평화 협정이 이루어진 것이고, 그래서 어떤 미국의 입장을 대변해 주는 곳이 카타르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탈레반의 아프간 정복의 가장 큰 수혜자는 파키스탄입니다. 이 파키스탄은 탈레반의 아프가니스탄을 지지하면서 든든한 우군을 얻었거든요. 파키스탄은 계속적으로 부인을 하고 있지만 이 전략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곳을 아프가니스탄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인도가 핵무기 가지기 전까지 어떠한 작전이었냐면, 파키스탄 같은 경우에는 인도와 싸웠을 때 여차해서 밀리더라도 아프가니스탄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힘을 다시 길러와서 인도에 대응한다는 작전을 썼기 때문에 파키스탄으로서는 아프가니스탄이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었는데, 물론 지금 핵이 있기 때문에 서로 그런 게 별 의미가 없다고 하지만서도 역시 파키스탄은 여전히 탈레반이 있는 아프가니스탄을 지원하면서 탈레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그래요. 가장 큰 이유 중에 또 하나는 바로 이 파키스탄이 가지고 있는 땅, 이 아프가니스탄과 붙어 있는 그 지역에 주민들이 파슈툰족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파슈툰족이 아프가니스탄에 1,500만이 산다면 파키스탄에 사는 파슈툰족은 4,000만이거든요. 이들이 만약에 손을 힘을 합쳐서 파슈투니스탄이라고 파슈툰 나라를 만든다면 파키스탄으로서는 아주 정말 최악의 악몽이거든요. 물론 지금 현재 그 총리 이므란 칸도 파슈툰 출신이긴 합니다만은, 그 사람은 파슈툰이라는 것보다 파키스탄이라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래서 인도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쪽 지역을 장악을 해야 되는데, 인도로서는 믿을 수 있는 나라는 딱 한 나라입니다. 러시아입니다. 인도와 러시아 관계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인도와 러시아는 상대가 안 좋을 수가 없어요. 인도는 국가 안보상 러시아의 힘이 필요하고, 그랬다 보니까 이번에 푸틴의 우크라이나 침략에 했었을 때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에서 기권표를 인도가 던졌죠. 바로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쪽 지역의 가장 큰 문제는 마약입니다. 마약은 전 세계 마약 시장의 80%의 생산지가 아프가니스탄이고요. 그래서 아프가니스탄 마약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걸 굉장히 두려워하고, 그리고 당연히 난민들이죠. 난민들은 그 어떤 나라도 원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나라도 원하지 않는 상황이 됐고, 그리고 이제 이쪽 이 아프가니스탄을 중요시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자원의 보고라고 얘기를 하는데, 석유가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안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채굴을 못하고 있는데, 어느 지역에 왔냐면 타지키스탄과 붙어있는 지역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안정이 된다면 거기에서 채굴을 할 수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본격적 채굴은 어려운 상태고, 그 다음에 리튬의 사우디아라비아라고 부를 정도로 리튬이 많습니다. 리튬이 많다 보니까, 리튬은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그 제체 4차 산업의 총화죠. 그래서 리튬, 이거를 가지고 주변 국가들과 지금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는데, 지금 가장 큰 문제는 국제사회가 아프가니스탄에게 요구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합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째,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 너희들만의 정권 말고 너희들과 반대하는 세력과 같이 통합정부를 구성하라. 두 번째, 소수자의 인권을 보장하라. 여성들의 인권. 이 두 가지가 돼야지만이 국제사회가 원조를 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기는데, 아직까지 통합정부는 거의 불가능할 것 같고요. 여성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과거보다는 조금 나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지도부는 국제 수준에 미치지 못합니다만은, 그래도 과거보다는 상당히 전향된 자세를 보여주고 있지만, 그게 실질적으로 성명으로만 끝이지 실행되고 있지 않는 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아프가니스탄이 지금 어려운 상황을 벗어나기 어려운 상황이 됐고, 그래서 이 미국이 그렇다면 완전히 아프가니스탄에서 멀어졌느냐, 꼭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중국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보고 있는데, 우즈베키스탄 또는 파키스탄 쪽에서 미국은 아프가니스탄을 계속적으로 감시 관찰을 하고 있는 그러한 정황적인 증거들이 보이고요. 궁극적으로 그렇다면 20년 동안 가만히 있다가 왜 갑자기 미국은 움직였느냐에서는 중국과의 관계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끝으로 이 중국이 가장 두려워한다는 동투르키스탄 이슬람 운동,
에팀이라고 부르는데 이스턴 투르키스탄 이슬라믹 무브먼트, 이걸 사실은 좀 억울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에팀이 사실 존재하지를 않는다고 봐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에팀이라는 존재 하나로 해서 그동안 신장 위구르의 독립운동을 저지를 해왔었거든요. 그리고 2002년 전에도 미국에 계속 에팀을 테러 명단으로 지원해달라고 그랬는데, 지정해달라고 했는데 미국은 안 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2002년에 갑자기 8월 달에 에팀을 테러 명단에 올립니다. 네, 중국 편을 다 들어주죠. 그리고 단순히 미국에서만 올린 게 아니라 국제사회가 올릴 수 있도록 굉장히 힘을 많이 써줘요. 이유는 뭐겠습니까? 네, 미국은 2003년에 이라크를 침공할 때 중국의 힘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쭉 두었다가 철수하기 전 해죠.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2020년 10월달 2021년 10월달에 테러 명단에서 해제합니다. 네, 해제하면서 한 말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지난 10여 년 동안 에팀이 존재했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다. 네, 그거는 2002년에 중국이 이 에팀을 테러 명단에 올려달라고 했을 때 미국이 내세웠던 이유입니다. 그런 존재 자체를 우리가 모르겠다. 예, 그러나 20년 후엔 그 얘기를 가지고 이제는 테러 명단을 해제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중동, 아프가니스탄에서 일어나는 것은 가장 큰 그림인 중국과 미국의 미중 갈등 관계에서의 그림으로 밖에 이해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한 상황이 앞으로 전 세계를 휩쓸게 될 거고, 그 틀 안에서 미국의 움직임, 소위 말해서 우리 자유세계 움직임을 조심스럽게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아프가니스탄은 바로 이 미중 갈등 상황 속에서 이해할 수밖에 없고, 앞으로 향후 이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도 아프간 사람들만의 노력만은 되지 않고 주변 국가들과 같이 움직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좀 안타까운 말입니다만은 아프가니스탄의 독립국가라고 과연 계속 존재할 수 있을까는 역시 아프간 사람들의 자체적인 힘보다는 주변의 국제적인 정세 관계에 휩쓸려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우리가 이 나라가 좀 더 안정적으로 인권과 자유가 보장되는 그러한 나라로 발전할 수 있기를 기원하면서 짧은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